예, 안녕하세요. 임석재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상위 군인처럼 왔는데 이게 원래 어제 풀려고 했는데 그 예약 시간 때문에 내일 풀기로 해가지고요. 이제 도산서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생이기 때문에 좀 제일 친숙하고 여기 도산서원 가보신 학생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사를 다니기 시작하면 아마 제일 먼저 가야 될 곳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만큼 이제 친숙하기도 하고, 또 서원 중에서는 상당히 얘기거리가 많은 서원이고, 그 다음에 서원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건축 전반을 통틀어서 한옥이라든가 뭐 사찰 궁궐 다 포함을 해서도 그 상당히 잘 된 그 사이트 중에 하나고 해서 도산서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영양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나의 전공상 이 서양건축하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양건축하고 비교가 상당히 잘 될 수 있는 또 이 사이트가 도산서원이에요. 그런 의미로 도산서원을 잡았고요. 이 내용은 그 옛날에 내가 98년인가 99년에 낸 우리 액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이라는 책에 아마 챕터 12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문화를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은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통건축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연구를 해놓은 그런 책을 보면은 몇 가지 패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게 어떤 역사적인 정리, 뭐 히스토리오그래피라 그러는데 이 건물은 뭐 몇 년도에 지었고 이제 관련 인물들이라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그 서양식 개념의 그런 이제 전문 예술가로서의 건축가라는 직업은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건축가 이름은 거의 등장을 안 하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장인들 중에서 좀 건축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전통 장인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일부 벌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건축가 이름은 등장을 좀 안 하고 그 대신에 그 집의 건축주들이 옛날에는 이제 건축가 역할을 상당 부분 겸했기 때문에 이제 건축주 이름이 등장을 한다거나 말해서 이런 이제 어떤 역사적인 팩트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측이라든가 뭐 그 건물의 그 기본적인 양식에 대한 그 기술들, 몇 칸에 뭐 공포 구조가 어떻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이 쭉 나오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전통건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전통건축을, 근데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물론 그거 없이는 사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힘들고, 서양도 뭐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서양은 이제 18, 19세기 때 유적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그 사적인 정리들, 그래서 말해서 이제 백과사전식 정보라 그러죠. 그런 정보들이 대체적으로 고고학이 한참 그 제국주의 경쟁 끼고 이제 고고학 발전이 한참 있던 18, 19세기 때 대체적으로 그런 해석들이 다 이제 정리가 돼서 좀 이제 파일링이 끝났었죠, 서양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려운 20세기 전반부 때 어려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도 그 중요한 문화재급 유구들은 이제 그런 자료들이 거의 그 정리가 끝나가는 단계에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 이제 서양도 보면은 20세기 들어가서 그 건축 역사나 이런 이제 문화재를 다루는 그런 예술 분야에서 고고 미술사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20세기의 이제 경향은 해석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 유구의 기초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유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단계부터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모범 답안이.
그래서 뭐 철학을 끌어다 갈 수도 있고, 미학을 끌어다 갈 수도 있고, 사회학을 끌어다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자연과학 이론까지도 요즘은 프랙탈 이론이라든가 컴플렉시티 이론이라든가, 그래서 전통 건축도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제일 유용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의 틀이라는 게 동양사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 이제 서양 건축과의 비교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교 건축학이라는 컨셉을 우리가 조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될 단계가 온 것이고, 이 전통 건축이 어떤 문화재 개념으로 아주 그 어떤 정통, 소위 말해서 orthodox한 그런 경향으로 쭉 발전이 물론 되어 가야 되겠지만, 그 전통 건축이 좀 더 현대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이 시점, 그죠? Now and here. 지금 이 시점에 그 전통 건축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어 와서 우리의 건축 전반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또 거꾸로 전통 문화를 읽는 눈을 어떻게 더 다양하고 넓게 깊이 있게 파들어 갈 것인가.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으로 봐서 서양 건축과의 비교는 상당히 반드시 거쳐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축 방식의 상당 부분이 서양 건축의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통 건축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생활 방식이나 우리의 건축적인 사고 방식과 너무 분리시켜서 그렇게 화석처럼 박물관 속에 그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도자기처럼 그렇게 이제 화석화시키는 작업보다는 현실 속으로 끄집어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적인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문화재 갖고 하루 종일 골머리를 썩지만 학교 밖을 나가면은 서양식 건축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이제 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혹은 직업인으로서 그 괴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아주 얼토덕스하게 문화재에 함몰해서 그쪽으로 훌륭한 이제 일을 해나가는 거는 중요한데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러라고 아마 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의 그냥 생활인이건 혹은 직업인이건 간에 이 서양 건축과의 괴리에 대한 고민 이런 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마 평생 있을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때 뭐 전통건축 답사도 대학 때부터 다녔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 이제 한국건축사, 뭐 서양건축사 다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박사과정이나 하면서 전공은 이제 서양건축을 해서 뭐 굳이 전공을 하나를 뽑으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양건축사가 될 텐데 이제 저는 거꾸로죠 여러분하고 입장이 그죠? 서양건축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전통건축과의 비교를 놓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통건축은 전통건축대로 또 따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을 비교하는 작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서로 이제 보완,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건축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고 뭐 풍부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듣고요. 이제 도산서원을 샘플로 삼아서 전통건축을 현대 안으로 가져오는 문제 그리고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나 직업적으로도 앞으로 그런 수요나 시장이 커질 거예요. 틀림없이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작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작업이다 라는 좀 큰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서원 갔다 온 학생 중에
도산서원이 어땠는지를 좀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첫인상이 어땠다거나 특징이 어땠다거나. 이제 그 도산서원에서 여기 그 나와 있는데, 도산서원을 해석하는데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이론의 틀은 세 가지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유형이라는 개념, 유형, 타이폴로지, 그 다음에 캐릭터는 그 동양미학에서는 생색이란 단어랑 비슷해요. 내용이. 이제 물론 서양 미학 얘기인데, 우리가 생색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색을 내면은 나쁜 거고, 생색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서양의 캐릭터, 특질이라는 개념하고 동양 미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생색이라는 개념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요 모서리. 그래서 요 유형, 캐릭터, 모서리 요 세 가지 정도가 이 도산서원을 해석하는데 끌어들일 수 있는 이론의 아마 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은 이게 이제 도산서원인데, 이게 이제 다시피 이게 퇴계 선생이 실제로 여기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후학을 가르치던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퇴계 선생이 살아계실 때, 요게 이제 퇴계 선생이 직접 스스로 공부하던 퇴계 선생님 공부방인 도산서당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농운정사, 유생들의 기숙사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요것도 기숙사. 그래서 요 세 영역은 퇴계 선생이 살아계실 때 보통 이제 완성이 된 걸로. 근데 이 전체적인 연도는 지금 확실히 모르죠. 확실히 모르는데, 이 세 영역은 이제 퇴계 선생이 살아있을 때 완성이 된 걸로 얘기가 되고, 나머지 영역들은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후학들이 그 퇴계 선생 자체가 그 상당히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당시로서 그 정도면 건축가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로 이제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시고, 그래서 후학들이 그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제 평소 때 퇴계 선생과 뭐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그 쌓았던 기억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퇴계 선생의 건축적인 생각이나 평소 때 뭐 어떤 사상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해서 요 나머지 뒷 영역을 16세기 퇴계 선생이 한 뭐 16세기 1510몇 년인가에 20년 정도에 돌아가셨을 텐데, 그 이후에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걸 영역 완성을 시켜온 걸로, 거기까지가 아마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도산서원과 관련돼서 발굴된 연대적인 기록일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영역 전반은 이제 퇴계 선생의 생각이나 이런 게 잘 반영된 걸로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큰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걸로, 하나의 큰 의도 아래 이렇게 지어진 걸로 가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전통 문화재를 연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나중에 계속 덧붙여진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그게 뭐 20년 전, 불과 20년 전에 고친 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도는 기본적으로 체크는 좀 해야 돼요. 특히 사찰 같은 경우는 더 고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부생이니까 뭐 간단히 보면은 이게 이제 하고직사죠. 하고직사. 이 농운정사를 지원하던 그 뭐 부엌이라든가 식당 같은 게 있는, 그 다음에 이게 상고직사, 노예들이 기숙하던 노예들의 공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당이 있고요. 사당이 있고, 이게 그 전교단이죠. 제일 중심이 되는. 그 다음에 동제 서재 있고, 여기 광명각 2개, 여기 이제 도서관이죠.
이렇게 해서 그 서원지구는 아마 우리나라 서원 중에 제일 그 면적도 넓고 그 시설의 종류 수도 많고 거의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이런 그 제일 그 완성도가 높은 서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딱 제일 처음 느끼는 인상은 뭐냐면은 사각형, 그죠? 사각형의 종류가 이 굉장히 그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 다양하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아, 그죠? 이 사각형 영역하고 이 사각형 영역하고 이 사각형 영역하고 보면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고, 이게 이제 유형의 개념이죠. 유형의 개념이고, 유형의 미학을 이제 동양 사상으로 하면은 뭐랑 딱 맞아떨어지냐 하면은 화이부동이죠. 화이부동. 고개 끄덕끄덕한 요 맨 앞에 화이부동이 무슨 뜻이죠? 네, 그 조화를 이루긴 하되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화이부동이 동양 사상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화이부동이라는 거는 결국 비교의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두 개 이상의, 최소한 2개 이상의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사물의 특질을 다른 거로 볼 것인가 같은 거로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의 문제예요, 그죠?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그 차이에 중점을 두다 보면은 이게 이항 요소가 되는 거죠. 이항 요소가 쌍개념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그 쌍개념을 바라보는, 즉 차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아주 그 양극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문명의 전개 패턴을 보면은 쌍개념 중에 한쪽을 극단까지 몰고 가죠. 그래서 거기서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어. 그러고 한계에 다다르면은 반대쪽 쌍개념이 나타나서 소위 말해서 대안 개념이 나타나서 뒤집어 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의 그 문명의 전개 패턴이에요. 그래서 서양은 혁명이 많고, 그래서 서양 사책 들어보면은 온갖 큰 혁명 중심으로 문명이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예술을 사조를 보면 양식 사조 중심으로 가요. 그것도 아주 특징이 분명히 갈리는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양식 이런 식으로. 근데 반면에 이제 동양 문명은 그런 반대되는 쌍개념을 처음부터 중용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그 반대되는 쌍개념을 극단으로 안 몰고 가죠. 그래서 항상 어떤 중간적인 단계에서 이제 그 리콘실레이션, 이제 통합이라는 통합. 서양 사람들도 이 동양의 그 중용 화해 그 미학에 대해서 18, 19세기 때 눈을 떠요. 서양 사람들도. 이쪽 18세기 낭만주의 거치면서 동양 사상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래서 뭐 해겔의 변증법이니 등등등 그 19세기에 오면은 상당히 많은 서양 사상가들도 이제 서양도 더 이상 쌍개념이 그 전까지처럼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제3의 길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최근에도. 근데 이 중용이라는 게 이제 화이부동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은 배제하고, 그렇다고 너무 달라지지는 않고 서로 비슷비슷하게 해서 잘 어울리게 만드는, 그게 그게 이제 서양에서 유형학 개념이기도 한 것이고,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히 같은 거면은 유형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하나로 끝나니까. 근데 규칙성을 가지면서 뭐 5가지, 10가지, 20가지 정도의 종류로 그걸 그룹핑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해서 그룹핑하는, 이게 유형 개념인데 이게 화이부동 개념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도산서원은
바로 이 사각형의 전시장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윤곽 자체가 다 달라요. 그죠? 다른데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큰 사각형 윤곽을 이제 속으로 가르는 분할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거는 H자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유생들의 기숙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공짜 이렇게 이제 뒤집으면 공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건 H자로 가르고 이거는 약간 돌출한 디귿자. 이건 일자, 이거는 이자, 이거는 이제 한쪽 약간 막은 디귿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속을 가르는 그 방식도 이게 조금씩 같으면서 또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각형들의 이 조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한 유형학적인 분류가 굉장히 여기서 이제 도드라진 특징이다. 그러면 왜 사각형을 기준으로 한 유형학적인 분류를 만들었을까? 그건 이제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겪어온 초중고등학교 건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지금 교육은 동일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동일성을 지향한다고. 그 학교 건물을 보면은 이제 이 각 뭐 1학년 몇 반부터 해서 각 반들의 그 교실을 보면은 전부 같죠. 그죠? 그래서 교육 공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일한 공간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 사상이 뭐냐면 이제 개체와 전체 사이의 관계 문제인 거죠. 개체와 전체 사이에. 그래서 항상 개체의 총합은 전체를 넘을 수밖에 없어요. 개체의 총합은. 그러니까 이 개체와 전체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그 서양의 모든 철학가들이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죽은 이제 데리다 들레스까지 해서 이 개체와 전체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거의 이제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는 이제 개체의 총합은 항상 전체를 넘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그 개체의 총합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개체의 총합, 개체 각각의 그 가치가들을 너무 인정을 해버리면은 전체 그릇이 깨져버리죠. 담지를 못하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건물이 반마다 다 똑같고 책상도 다 똑같고 일렬로 군대처럼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그 속에 배어 있느냐 하면은 이 개체들이 갖는 가치가를 가능한 한 줄이자. 전부 동일한 걸로 만들자. 그러면은 총합을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근데 교육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기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 동일성을 기본으로 해서 개체의 자유를, 즉 차이를 얼마큼 풀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 이제 거기서 교육의 방향이나 그 교육 철학 이런 게 갈리는 거고, 그게 쌓이면은 그런 교육을, 이런 교육 받은 사람, 저런 교육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 자기가 받았던 교육의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성인이 돼서 문명을 이끌어가는, 이게 이제 몇십 년 쌓이다 보면은 그게 그 문명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대, 60년대 이후에 그 개체의 자유, 개체가 갖는 가치가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방향으로, 총합이 전체 그릇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이제 정밀하게 요만큼 풀어줘 보고 안전하면 또 조금 더 풀어주고,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건물 패턴을 보면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서양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일렬로 교실이 쭉 배치되는 그런 교실 그 학교 건축 패턴이 사라진 지는 꽤 되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와 보면은 이제 퇴계 선생의 생각은 어차피 이제 교육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개체의 자유를 많이 풀어주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관대한 문명이 되는 거고 자유로운 문명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안 될수록 이제 전체주의 문명으로 가는 건데 분명히 이제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 프랑스 같이 자유로운 나라도 분명히 교육의 엄격성이라는 거는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어떤 사각형이라는 동일 모티브를 가지고 유형학적인 배치를 한 거는 틀림없이 퇴계 선생 생각에 교육은 그래도 이게 좀 엄격해야 된다. 특히 옛날 유교 시대였으니까 우직했겠어,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서원이나 향교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서원이나 향교가 우리 전통 건축 중에 이 정형성이 제일 두드러진 유형이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축이 반듯하고, 그거는 뭐냐면은 동일성을 상당히 지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각형을 기본 유형으로 삼아서 그 어떤 비슷한 분위기로 전체를 짠 거는 분명히 퇴계 선생은 동일성에 대한, 퇴계 선생도 동일성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서원들하고 다르게 이 각각의 사각형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거는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철학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체의 자유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 두산서원에 담긴 첫 번째 중요한 뜻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떤 형태 유형학, 이제 유형학은 특별한 뭐 기준은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돼요. 기하 유형학, 형태 유형학, 공간 유형학, 뭐 재료 유형학.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그 어떤 직물적인 관찰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쭉 분류를 하면 돼요. 유형학.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각형이라는 기하 유형학, 형태 유형학, 그 다음에 이 분할, 그죠? 사각형 속을 나누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도선서원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 각각의 그 공간들, 이 각각의 그 공간들의 특징에 맞게 건물들의 분위기를 조금씩 다르게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캐릭터라는 개념인 거죠. 캐릭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농운정사. 나는 이 도산서원은 마지막으로 가본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10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유명하고 당연해서 10년 동안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찍은 슬라이드 뭐 집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하고 그래가지고 사진 상태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 농운정사는 뭐냐면은 앞에서 여기서 봤듯이 이게 이제 뭐 이게 공부하라고 공짜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기숙사이기 때문에 그 하루 일과를 끝내고 와서 이제 쉬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 H자로 만들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 팔이 두 개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공간 느낌을 주냐면은 마치 그 어머니가 그 포근하게 이렇게 포근하게 앉는 듯한 이 공간이 위호가 좀 생긴다는 얘기죠. 위호, 에워싸기가, 인클로저가. 그 다음에 창도 보면은 그 상당히 어울림, 큰 창과 작은 창 사이에 어울림의 미학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한국 전통건축에서 특히 한옥, 이건 이제 결국 그 서원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서원 안에 부속된
한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옥에서 관찰되는 이런 류의 창들, 이거는 저는 그 이제 한국 특유의 그 그죠? 어머니의 정. 그러니까 애미가 새끼를 이렇게 안거나 업거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교가 굉장히 엄격한 문화잖아, 그죠? 유교가 굉장히 엄격하죠. 규범도 강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 국민성하고는 유교는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국민성은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국민성이고, 이 유교는 전형적인 절대주의 문명이죠. 절대주의 그 법규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시대 때 그 많은 그 한옥이나 조금 전에 봤던 도산서원의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엄격한 규범 속에 상당히 그 재미있는 놀이 요소들을 많이 이제 심어 놓는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놀이 요소들을. 그러니까 그 절대주의만으로는 못 사는 거죠. 이게 몸이 금질거려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놀이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나왔던 제 책 가운데 한옥의 풍경 작용 가지고 쓴 책. 나는 한옥에서 풍경놀이를 즐긴다. 그러니까 그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풍경을 가지고 다양한 놀이 요소들을 그 한옥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그 엄격한 절대주의 법체제인 유교 문명 속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상대주의적인 국민성을 그나마 좀 즐기기 위해서 숨통을 터놓은 게 뭐냐면은 정의 문화죠, 정의 문화. 그래서 그 유교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은 인이에요, 인. 원래 유교의 출발점은 인의 예지에서 인이 제일 앞에 나오듯이, 근데 이 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의 문화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의 어려운 점을 미리 헤아려서 배려해주고 그 가엽게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인이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인의 문화 혹은 정의 문화가 이제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옥에 나타나는 이런 창 구성이죠. 이게 그 어떤 가족, 그죠?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거나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두 자식을 데리고 있거나, 그 이제 가족 간의 관계가 암암리에 이 투영돼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게 이 창이라고 봤을 때, 이 농원정사가 이제 유생들의 기숙사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도산서원이 멀어요. 안동 시내에서 그 예천 올라가는 쪽에. 그리고 이렇게 그 길에서 한참 그 들어가가지고 아주 외진데 있다. 그러니까 다 뭐 알다시피 향교는 이제 그 공립교육기관으로서 그 시내에 자리하고,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좀 외진데, 도산서원은 유난히 멀어요, 유난히. 그러니까 뭐 한 30km 뭐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안동 시내에서. 차로 한참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아마 그 시내에 갈 기회가 없었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기숙사 생활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은정사를 애축자용을 해서 포근하게 하면서 이런 패턴을, 창의 패턴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형을 그 형태 유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캐릭터를 실어냈다는 거죠. 캐릭터를, 생색을 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은 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식 한옥은 아니지만 기숙사에 부속된 주거 공간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정식 한옥보다도 이 창이 제일 예뻐요. 이 창이. 그 다음에 또 뭐 장판각 볼까요? 광명실. 광명실은 이제 도서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탕하게 지었죠. 그죠? 그러니까 학문, 이 책을 만지는 선비는 적어도 이 사기꾼 사자, 그런 어떤 사도에 조금도 눈길을 주지 말고, 그죠? 탕탕대로를 자신있게 정도만 가라라는 뜻으로, 이 도서관 건물은 아주 규모가 작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각 형태로 해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어떤 그 학문의 바른 길,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캐릭터를 실현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상고직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노예들의 기숙 공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그 미음자형인데 출입구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깊게 미음자를 둔 거죠. 물론 여기 출입구가 여기에도 있긴 한데 전축으로 보면은 이쪽도 이제 출입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능적인 출입구인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간을 안쪽으로 깊게 넣었다는 얘기죠. 그죠? 안쪽으로 깊게. 그래서 안쪽으로 깊게 넣으면 어떤 분위기가 나냐면은 그 상당히 적막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 안쪽으로 넣고 이제 여기를 비워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노비들의 분위기에 맞는, 노비들의 기숙 공간 분위기에 맞는 그런 캐릭터를 또 심어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순히 유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형태 유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또 아니면 여기 그 전교당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제일 그 중요한 중심 건물이기 때문에 강당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어떤 그 공교육의 위험, 교육의 위험을 그 살리기 위해서 이런 그 사찰의 대웅전이나 궁궐의 정전 구조, 그거를 축소해서 갖다 놨겠죠. 이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게 형태 유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공간 용도에 맞는 캐릭터를 실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화의부동에서 그 화, 그 다음에 그 부동, 즉 차이, 여기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거를 중요한 교육의 어떤 그 바탕으로 삼았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교육하는 사람이지만은 사실 교육할 때 제일 쉬운 게 그냥 소리 지르고 강압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몰고 가는 게 제일 쉽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애들 사이의 차이, 개성, 그 개체의 차이값, 개체의 가치값,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게 이제 개성인 거죠, 결국은. 그거를 여하히 잘 살려서 각각의 개체가들을 높이면서도 그게 총합을 침범해서 무질서로 끝나지 않게, 그릇이 깨지지 않게. 이거 이제 밸런스 잡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적어도 이제 도단서원의 건축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데 대한 상당히 그 중요한 한 모범적인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단서원을 그냥 내가 복사지 갖다 놓고 한 1분 만에 보고 그냥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만 모아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사각형 유형이. 그 다음에 이거를 속에 이제 공간을 자르는 것까지 집어넣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해져요.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등뼈형 공간으로 가운데 계단 축을 따라서 정교당까지 쭉 올라가는 계단 축을 따라서 등뼈형 공간 형식으로 양옆에
쭉 이제 배열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등뼈형 공간 정교당 앞에서 본 모습이고, 이건 이제 정문 들어와서 위로 올려다본. 근데 이제 전체 배치를 떠나서 조금 전에 봤던 이런 그 사각형의 유형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이제 놓고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유형적인 그 생각이 좀 더 잘 읽혀질 수 있는. 그 다음 이제 유형이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단을 보면은 이게 보면 단수가 지금 다 틀려, 그죠? 잘 봐야 돼요. 이 단수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화이부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화이부동을.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영역들의 계단을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계단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단에 대한 인식은 어쨌든 통일을 시켜야 돼, 그죠? 설계사무소에서 제일 여러분들은 설계사무소로 진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계사무소 들어가면 이제 보통 제일 막내한테 계단을 시켜요. 그러면 무조건 층고 나오고 해가지고 그 계단 단수로 나눠가지고 그 계단을 일단 동일해야 된다라고, 그게 지금 철칙처럼 돼 있죠. 그게 이제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일성, 계단이 동일한 거를 피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도산서원은 계단을 잘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전이 그 아이러니컬하게, 이거는 실제 내가 이제 계단 책 쓰면서 조사한 건데, 누가 독일인가 와서 조사를 해놨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계단에 어떤 그 기능 개념들이 들어오고, 그 방화라든가, 뭐 안전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계단이 동일해져서 이제 계단이 법규 안에 계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대체적으로 서양 같은 경우도 19세기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오히려 그렇게 된 다음에 안전사고는 더 늘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계단에서 사고가 나고 말고의 여부는 계단이 똑같냐 안 똑같냐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건 우리가 계단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의 문제, 거기에 따라서 계단에서 사고가 나고 안 나고. 내가 발 다치고, 나는 지금 운동하다 벽에 부딪힌 건데, 그 발 다쳤을 때 우리 과사에 있던 조교는 계단에서 굴러서 발목뼈가 부러졌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다쳤냐, 뭐 계단에서 굴렀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마다 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다, 뭐 나는 안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 뭐.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그 어떤 안전성에 의해서 통일된 계단이 등장한 이후에 거의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내지는 자기가 아니면은 주변에 누군가 한 번은 계단에서 이 사고를 당한 경험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단이 통일된다면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계단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계단이 통일된 똑바른 계단이 있다 보면은 그게 사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고 빨리 내려오고 1초 차이 나는데, 한층 올라가는데 길어야 2초 차이. 그 2초를 못 참고 사람이 똑바로 잘난 계단을 보면은 조급해진단 말이죠, 마음이. 거기서 사고가 유발이 되는. 반면에 이제 이렇게 그 계단을 약간씩 같으면서 다르게 해놓으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즐길 수 있냐면 리듬감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하나 봤을 때도 계단을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한 층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기능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 발끝에서 어떤 발끝에 감각을 실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일정한 놀이를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루 중에.
그러니까 그 놀이 요소를 가급적 따로 시간 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유흥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급적 놀이 요소를 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그냥 따로 돈 내고 시간 내고 막 자극적인 걸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놀이를 하러 가지 말고 생활 속에 그냥 하루 중에 살다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놀이 요소를 곳곳에 숨어 놓고 그거를 그때그때 생활의 일부로 끌어들여서 즐기다 보면은 그게 훨씬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근데 계단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퇴계 선생은 알았던 것 같아. 그 옛날에 이미. 그래서 이 계단이 보면은 각 이런 식으로 장판각 앞에 있는 계단도 그죠? 방향이라든가 단수, 뭐 형식, 크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정교당 건물이니까 당연히 좀 권위적으로 일직선으로 높게 쭉 놔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봤던 건가요? 하고직사 이거는 상고직사. 이거랑 지금 틀려요. 이게 하고직사랑 상고직사가. 그래서 이건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길게 누웠고, 언뜻 보면 같지만은 이건 이쪽으로 길게 누웠죠. 이게 이제 화이부동, 그죠? 유형, 캐릭터. 그 다음에 좀 뒤쪽에 호젓한 데는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그 계단 가지고도 또 도산서당 앞에 그래서 이거는 그 좀 어떤 규범적이면서도 단수를 조절하는 것보다 약간 소박한 양면적인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훈장님 공간이니까 너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또 너무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계단 하나 가지고도 이런 어떤 그 아까 전체적으로 봤던 그 유형적인 내용, 그 다음에 캐릭터적인 내용 그거하고 이 상당히 비슷한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 다 관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그 중요한 게 이 모서리. 그래서 도산서원 이 사각형이 보면은 그런데 약간씩 이제 모서리가 어긋난다는 얘기죠. 모서리가.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가 틀림없어. 그래서 여기 모서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어긋난 부분을 체크를 해봤어. 내가 이거를 복사지 놓고 한 2분 정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특히 여기 도산서당 퇴계 선생의 이제 공부방이었던 여기 보면 이제 모서리를 이렇게 열었어. 모서리를 열었는데 여기죠. 근데 완전히 열지를 않았어. 그래서 연못을 팠는데 요 간격이 이게 그죠? 그리고 나무로 하나 막아놓은 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나무를 언제 심었느냐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한 30년 전에 심은 걸 수도 있고 한 400년 전에 심은 걸 수도 있고 근데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건 내 영역은 아니고 일단은 뭐 원래 심어졌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근데 나무가 없더라도 이 간격이 이게 이거를 완전히 붙였으면은 모서리를 막은 거랑 같아. 그죠? 이제 시각적으로만 트여놓은 거고 사람 못 다니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벌렸으면은 모서리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담벼락 크게 많이 허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아주 절묘하게 이건 분명히 이 모서리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서리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사각형이 어떤 유니버설한 공간 타입인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건데, 여러분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제 비트루비우스 맨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러고 서 있고 이제 원 있고 원에 외접한 사각형이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뭐냐면 이제 사람의 이 손이 닿는 범위는 원이란 얘기죠. 근데 공간은 그 바깥으로 사각형으로 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손이 닿는 그 경계선하고 공간의 윤곽 그 사이에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틈이. 그게 모서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 굉장히 그 문명의 시각이 잘 드러나는. 그래서 서양은 그 모서리를 모서리 부분을 열등한 걸로 보는 거죠. 버려진 공간, 조각 공간. 그래서 모서리에서 서양이 기대하는 거는 비바람 안색에 꽉 잘 담을 그 시공의 정밀함. 모서리에서 기대하는 건 서양 문명은 그거예요. 소음 안 들어오고 물 안 새고 바람 안 새게 외풍 없게. 근데 우리는 그 모서리가 어떤 공간적인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우리 문명은. 그래서 모서리는 실제로 벽이 여러 장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벽이 그죠? 벽 두 장의 천장, 혹은 벽 두 장의 바닥 해서 세 장의 벽면이 90도로 서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조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미학적으로 응용할 가능성이 풍부한 지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못 본 거고 우리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서리가 꽉 안 다물어져.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옥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모서리를 보면은 뭐 한국 전통 건축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찰의 대웅전 앞도 보면은 그죠? 대웅전 있고 맞은편에 강당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사체들 양옆에. 그럼 이 모서리를 항상 이렇게 열어두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사 같은 경우는 이 밖에 있는 경치를 안에다까지 끌어들이려는 이제 차경의 의도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사찰의 대웅전 앞이 미음자형으로 났다는 얘기는 기후 요소가 큰데 이제 겨울에 찬바람 막으려고. 그랬었으면 이걸 꽉 막았어야 되는데 터놓은 거는 이 차경, 그러니까 모서리를 차경의 가능성이 있는 지점으로 본 거죠. 우리 전통 건축에서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모서리를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경우, 궁궐의 담같이 그런 경우는 돌삭회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궁궐의 보안상 그 방비 방어 때문에 틈을 못 주고 모서리를 막았지만 그건 원래 내 생각이 아니다. 모서리는 특수한 부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았지만 그 특수한 인식을 내가 모서리를 특수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를 흔적을 남긴 거죠. 그죠? 뭐 서원도 마찬가지고 모서리를 항상 연다는 얘기죠. 한옥 같은 데도 보면은 그죠? 안채 미음자형 공간에서 모서리를 열어둔다거나 그렇게 보면 이 도산서당의 모서리, 그 다음에 아까 본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어쨌든 간에 조금씩. 그래서 이게 그 서양의 전통 건축을 보면은 이게 모서리에 대한 인식이에요. 서양 건축에서의. 그러니까 물샐 틈, 비샐 틈, 외풍 안색에. 그러니까 똑같이 복합 단지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관이 서양의 현대식 모더니즘 이후에 이제 근대식 건축술하고 이제
좀 어긋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건축가들 말 들어오면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일 시켜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제 모서리가 안 맞는, 그게 이제 시공술의 기술이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전통적인 그 공간관이 아직 유전자에서 안 지어진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반드시 이 모서리가 꽉 이를 아주 앙담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빈틈이 없어야지 좋은 거냐 하면, 근데 서양도 보면은 이 모서리에 대한 인식이 현대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현대건축 공간에서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모서리의 어떤 조형적 가능성을 보고 그걸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고 의도적으로 찢은 거죠, 모서리를. 스티븐 홀 건물인가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양에서 뒤늦게 이런 그 동양적인 공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모서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미학적 가능성, 이거를 서양에서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현대건축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이미 그 도산서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건축 전반에서 이런 그 모서리의 가능성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었다. 서양도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은 어떤 그 이런 전통적인, 이게 이제 그 뭐 서양의 전통적인 그 도시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집들이 이렇게 그 모서리가 딱 막혀 있어야 되죠, 서양 건축은. 이제 결국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제 그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어떤 이제 이분법으로 싹 가르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모두의 그 쌍개념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또 하나의 쌍개념으로 봤을 때, 이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과 섞이면 안 되고 침범받으면 안 되고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이게 어떤 좀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 서양도 이제 20세기 들어서 현대 건축이 이런 어떤 자기네 전통 건축에 나타난 이런 폐쇄성, 이거를 그 타파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꼬르비제 건물 같은 거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꼬르비제 아직 모서리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꼬르비제 건물에서는. 물론 이제 1층에 이런 프리폼이 있긴 하지만은 꼬르비제는 아직 모서리에 대한 인식은 없고, 꼬르비제 모습은 이 수평창이 끝까지 안 가고 이 속에 이제 구조체를 담는 박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미스반데로에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죠, 모서리를. 이쪽 부분하고 이제 다르긴 한데,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어떤 기능적인 처리일 수가 있어요. 모서리에 하중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 반복되어 오던 이 기둥 패턴, 이쪽에서 반복되어 오던 기둥 패턴, 그게 우연히 만난, 그래서 당연히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어떤 모서리를 열거나 뭐 모서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리 잡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미스반데로의 고층 건물, 이게 이제 국제주의 양식에서 고층 건물의 어떤 대표적인 표준화된 그 처리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이 멀리온 잘라오는 거하고 이쪽에서 멀리온 잘라오는 게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비로소 서양 사람들도 2차 대전 이후에 서양 사람들도 이 모서리에 대해서 본격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모서리가 이제 공간적으로나 조형적으로 봤을 때 그 상당히 다른 이 벽과 벽 사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줄 수 없는 그 뭔가 독특한 친밀성과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모서리를 최초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 이거는 물론
그 애셔의 불가능한 공간 시리즈 개념처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보면 이게 좌표에 맞춰 보면은 하나 이제 그 판타지인데 어쨌든 모서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런 컨셉들이 아까 보여줬듯이 현대건축에서 본격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예일대학교 건축대학 건물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공간들이 이런 데라든가 그 모서리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방들이 딱 그 잘 짜여지게 맞던 데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폭발하듯이. 그래서 네덜란드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모서리를 열어서 우리나라 그 사찰이나 뭐 이런데 서원이나 그 미음자형 공간에 모서리 연거랑 결국 같은 컨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시선상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한 꽉 막혀야 된다라던 생각에서 그거보다는 사람들의 소통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뭔가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사의 대웅전 앞에 미음자형 공간에서 모서리를 열어서 어떤 자연과의 소통, 그게 경치적인 착용이 됐건 뭐 바람길을 열어준 거건 간에 어쨌든 뭔가 이제 나와 대상, 그죠? 나와 대상, 자와 타, 나와 남, 주체와 대상, 주체와 객체 사이에 딱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인지 간에 시각적으로건 뭐 실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건 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소통을 하자. 그죠? 모서리를 열므로써.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지은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대한 인식이 그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현대건축에서. 그래서 모서리, 물론 이제 이런 데는 뭐 잘 막아야 되는 거긴 한데, 그죠? 시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 문제는 우리가 그 전통건축이나 도산서원에서 그 상당히 중요한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아까 그 도산서원에서 그 유형 얘기 이거는 쭉 했었고, 서양에서 유형은 이제 서양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유형은 결국 이 사각형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환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사각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총합. 그 다음에 이 담는 대상으로서의 무엇은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합 안에 개체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래서 제일 편하기는 총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편하기는 개체에다가 전부 동일성을 줘서 가지런히 쌓으면 그게 이제 제일 편한 거죠. 그러나 개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 개성이 죽고 개체 입장에서 보면은 가급적 그 개성을 살려주는 그래서 이 격자가 결국은 이제 동일성 개념. 모든 그 요소를 동일하게 해서 그 상자 안에 가능한 한 많이 가지런히. 그래서 서양 문명, 서양 현대 문명 이런 이제 격자에 많이 의존을 하죠. 이거는 이제 생산성, 대량 생산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산업 기계 문명의 존재 첫 번째 존재 이유이기도 한 거죠. 표준화라는 개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형이 결국 이 서양 문명에서 발전되어 간 귀착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도 보면은 이제 르네상스나 이런 때 보면은
도사서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사각형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그 다양한 요소를 담으려고 하는데 보면은 전부 모듈 단위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손으로 스케치를 해서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자를 대고 그리면 결국 이게 다 모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동일성이 결국은 지배하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 같지만은 이거는 결국 이 모듈 하나를 3 곱하기 3, 그래서 9개 모듈을 집어넣은 거고, 그죠? 그래서 사각형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문제에서 서양은 보면은 이제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이미 르네상스 때부터 15세기 르네상스 때부터 이 동일한 모듈 하나의 배수를 가지고 다양성까지도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서양 문명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뭔가 다양한 것 같은데 보면은 같은 모듈이 쭉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중세 때는 중세 때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너무 혼란스러워. 그죠? 이건 유기성이지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사서원하고는 또 다른. 그래서 이게 전적인 이제 중세 때 그 평면 짠 거고, 이게 이제 중세 말기로 오게 되면 이 정도로까지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에 오게 되면 그게 더 정리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로 남긴.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어떤 유형이라는 컨셉으로 정착을 시킨 사람은 이제 뒤량이라는 사람이죠. 뒤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1800년대, 1801년 이런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역사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건물들, 그거를 평면을 다시 그려요. 이런 식으로. 모는 종이에 놓고. 그럼 전부 모듈의 배수로 지금 다 구성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산업화에 따른 어떤 표준화를 위해서 이 유형을, 이 기본 모듈, 요거 하나의 배수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 같지만은 결국 이 공간 하나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강력한 동일성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정도의 다양성조차도 없어지면서 극단적으로 간 게 이제 격자죠, 격자. 그죠? 그래서 이건 솔루이트의 조각품이지만은 건물 스케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형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차이인 거죠. 이소작기가 자신의 건물 골격을 이렇게 그 육면체 프레임으로 짜서 그린 건데, 뭐 각도도 틀고 뭐 층수 다르게 해서 뭔가 다양성을 꾀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이 정육면체 하나, 솔루이트의 조각품처럼 정육면체 하나의 동일 배수, 그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유형에 대한 어떤 서양적인 개념인 거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서양 문명에서는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뚜렷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 때 실용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 산업혁명과 잘 맞아 떨어지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가능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뭐 10세기, 뭐 15세기 때까지만 해도 그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문명이 서양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기술도 그렇고 뭐 사상뿐만 아니라. 근데 이 동양은 산업혁명으로 안 나갔다는 얘기죠. 나가려면 얼마든지 더 나갈 수가 있었는데 훨씬 빨리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근데 동양은 산업혁명으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기본적인 세계관이 이 표준화 산업화하고 동양은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형은 현대 건축에 오게 되면은 그 상당히 꽃을 피워요. 그래서 서양 내부에서도 보면은 좀 전에 봤던 그런 격자류의 어떤 동일성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좀 이제 다양성을 꾀해 보려는, 그 다음에 뭐 더 이제 신추상에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태를 조금씩 훨씬 다양화시키는, 요즘 뭐 그 학부생들도 이제 이런 식의 설계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서양도 보면 이제 이런 식의 그 현대 유형학들, 신추상 계열의 현대 유형학들이 나오게 된 배경 보면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을 다 동일하게 짜놓더라도 이 안에 뭘 넣을 것인가, 무엇을 넣을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각형 하나 안에 주변 환경의 특질 하나를 넣어보자. 그랬더니 의외로 주변을 한 바퀴만 360도만 돌아봐도 사각형 안에 집어넣을 주변의 특질들이 이렇게 많더라.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주변 환경을 이렇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반성이 서양 사람들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리얼러티가 강한, 도사사원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각형 안에 담아봤더니 이렇게 다양하더라. 그래서 이제 유형에 대한 인식이 서양도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미 뭐 알도로시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게 다 형태 유형, 이론 요소, 판재 요소, 원통형 요소, 정사각형 요소, 뭐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형태 유형학의 조합으로부터 거기다 이제 음영 좀 넣고 해서 그 추상 고전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사조를 완성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도로시 스케치 같은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유형학적인 생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사각형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아까 이 서양의 예들 이런 걸 봤지만은 서양의 예에서 이게 그 동일성이 유난히 강하게 나타나는, 동일성이 유난히 강하게 나타나는 게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로마식 조적술, 로마식 메이슨리의 어떤 완성된 상태. 그래서 가급적 같은 부재로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이 극대화된 거죠. 그래서 이미 이때 이제 로마는 벽돌이 상당히 산업화돼서 표준 부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가지고 로마는 이제 대제국을 건설을 했지만은, 그죠? 이게 이제 서양 문명의 어떤 뿌리로 전수가 되면서 서양 문명에서는 그렇게 그 어떤 극단적인 동일화가 계속 산업혁명 이전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런 식의 벽쌓기로 가는 그 중간 여러 가지 그 표준화 과정, 중간 과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름모로도 가고, 이제 반면에 그 우리의 전통적인 돌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 그 개체의 자유를 많이 주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놈을 보면은 이제 요놈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밑둥을 좀 깎아서 희생을 했어, 그죠? 자기가 희생을 했더니 위에 놈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어, 그죠? 그래서 이놈은 또 아랫놈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줬더니 그 위에 놈이 또 이만큼 희생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한국적인 어울림의 컨셉인 거죠. 그죠? 이제 화이부동이기도 한 거고, 이게 이제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그 한국적인 개념을 가장 잘 그린 풍남문인데, 전주. 풍남문 병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모서리 문제이기도 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식 같으면은 일단 현장에서 이 돌을 다 동일 부재로 만들어서 착착착착 쌓았겠지. 이렇게 안 쌓았겠지. 이게 손이 더 가고, 그죠? 이게 이제 모서리 문제이기도 하고 유형 문제이기도 한 거고, 사각형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뭐 화이부동,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에요. 도산서원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남과의 관계, 그죠?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결국 인간 사이의 문제로까지 이게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컨셉인 건데, 이게 현대 윤리학의 핵심 개념이란 얘기죠. 타자라는 개념. 그래서 전통적인 윤리학은 상당히 그 도덕률이 강했는데, 그죠? 거짓말하지 말자, 쉽게 얘기해서. 현대에서 윤리학은 결국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남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타자라는 개념, 그래서 객체가 아니라 이제 타자가 되는, 이 정도에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 그죠? 여기까지는 뭐 혹시 뭐 똑같은 동일한 돌을 만들기 싫어서, 근데 돌을 똑같이 동일하게 자르는 거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아구를 맞춰서 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죠? 현재 그냥 동일하게 돌을 쫙 잘라서 쌓는 게 더 쉬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기술이 부족하거나 편하려고 이런 게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근데 구조적으로 봐도 그 동일한 걸 쭉 쌓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모서리가 어긋나는 게 이게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혹은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갑사 대웅전 기단 보면 이 큰 돌은 큰 돌대로 역할이 있고 작은 돌은 또 작은 돌대로, 그죠? 큰 돌들 사이에 생긴 틈을 작은 돌이 메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또 반듯한 놈은 반듯한 놈대로, 뭐 좀 이렇게 찌그러진 놈은 찌그러진 놈대로, 이 각자 생긴 대로 가급적 살려서 쓰려는,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을 안 맞고 그대로 잘 살아서 이제 쓰임새로 쓰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개체관인 거죠. 그러니까 막 몽둥이 들고 일렬로 세워놓고 이제 줄바따 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인간관하고는 안 맞는,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공국주의, 일제 공국주의에서 이제 독재 정권 거치면서 그게 그 잘못 전수되어 온 교육관인 거죠. 그래서 원래 유교의 핵심 뜻은 인의 핵심 뜻은 뭐냐면 필부라도 그 뜻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전통원칙의 의미를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끌어들여서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최근에 쌓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결국 이 돌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이거하고 아까 봤던
이게 어떤 돌에 대한 동서양 문명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돌은 효율, 튼튼하게 싸서 방어 잘하고 다리 놓고 이걸로 그래가지고 농사도 수로도 싸서 농사도 더 생산량도 늘리고 뭔가 이제 물질을 많이 얻어내는 어떤 효율이나 기능의 대상으로 돌을 서양은 바라보고 그건 물질에 대한 생각인 거죠 결국. 돌이라는 게 이 물성이 제일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 돌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건 거죠. 이 돌탑들. 그러니까 뭔가 그 굉장히 요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이제 경건하게 그러면서도 그 어떤 기복적인 바람을 담는. 그러니까 돌에 대한 기본 입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건 물질에 대한 기본 입장이 틀린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개체 하나하나가 다 그렇죠. 우리 가서 돌을 절에 가서 돌을 하나 얹을 때 그 돌을 다듬지를 않죠, 그죠? 그냥 생긴 대로 이렇게 공리도 해보고 저렇게 공리도 해보고 생긴 대로 안 넘어지게 아주 정성껏 이게 이제 물질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는데 지금 현대 와서 정반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민족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물질에 대한 기본 입장이. 그래서 그 돌쌓기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도산서원에서 나왔던 그 생각들을 확장을 해서 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양에서는 이 어떤 극단적인 쌍개념 중에 한쪽을 극단으로 몰고 가서 거기서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고 한계에 달하면은 반대쪽 쌍개념이 대안으로 나타나서 혁명에 의해서 뒤집어 엎고 이게 이제 서양 문명의 전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각형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문제도 오면은 이제 미니멀리즘은 가급적 비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미스반대로의 파렌스 워터하우스란 개인 주택이에요, 이게. 이런 거 어항을 가지고 이제 개인 주택으로.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게 어떤 모더니즘 건축 유형의 완성점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다 비우는 사각형 안을.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왜 이러지? 또 한편에서는 이제 사각형 안을 꽉 채우는, 그죠? 미니멀리즘의 반대편에서는 이제 팝 계열의 작품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뭐를 채울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이 양극단이 대립하면서 이제 공존을 하는 이게 어떤 서양 문명의 기본적인 속성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은 20세기 문명 내에서도 조금 전에 봤던 이 미스반데로의 이 건물,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성기 자본주의의 완성을 알리는, 그 성기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제 자본의 축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의 축척을 위해서는 가급적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미니멀을 해야지 된다라는 성기 자본주의적인 생각의 완성점인 거고, 반면에 조금 전에 봤던 이런 건 이제 그 부의 축척이 일어난 다음에 소비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미스반데로의 어항 건물은 이제 생산이 절대 미덕이 되는, 절대 규범이 되는 시기에 어떤 완성적인 서양 사람들이 완성점으로 생각하던 건축관이고, 그죠? 그러니까 효율. 반면에 이제 그 부가 어느 정도 축적된 다음에 후기 자본주의 때 나타나는 세계관은 이제 뭔가 자꾸 써야 되는, 그죠? 그래서 소비가 미덕인 시대.
생산이 미덕인 시대에서 소비가 미덕인 시대로 넘어오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때는 뭔가 무조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점을 못 찾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제 서양 그 예술가 중에도 이런 식의 어떤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사각형 형태 하나하나도 다양하게 하고, 들어가는 물건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한 선에서. 그러나 이 동일성에 대한 어떤 집착은 여전히 못 버리긴 하지만은 병 하나하나를 뭐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 사각형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의 문제는 그 동생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도사서원에서 봤듯이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러면서 그 개체의 어떤 개성, 개체들 사이의 차이 이런 것도 적절히 허용을 하면서 그 어떤 중간적인 균형 잡힌 상태를 이 도산서원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도산서원에서 봐야 될 게 캐릭터. 그래서 아까 그 도산서원의 각 이 건물마다 이 건물이 어떤 그 갖는 기능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잘 표현을 한. 그래서 이 서양도 보면은 이 캐릭터에 대한 인식이 18세기 정도부터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물이 뭔가 인상, 임프레션, 건물도 인상, 임프레션을 표현, 익스프레션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전까지 서양에서도 건물은 뭐 비례라든가 어쨌든 상징체로 봤었는데 18세기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서양에서도 건물이 뭔가 인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전 오더의 단면을 사람 얼굴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은, 그래서 팔라디오라는 건축가의 그 단면, 이게 이제 요 선이 그 고전 건축, 이게 몰딩선이에요, 몰딩선. 그래서 팔라디오라는 건축가의 몰딩선하고 스카모치라는 건축가의 요 몰딩선을 단면을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건 이제 그 블롱델이라는 건축가가 분석을 한 건데 18세기 때요. 팔라디오의 몰딩선은 중년 남성의 인상하고 같더라. 스카모치의 그 몰딩선의 단면은 청년, 20대 청년의 뭐 이제 이게 그 서양에서 생각한 건물의 인상이죠. 그래서 분위기보다는 어떤 정말로 얼굴 표정, 이제 굴곡이라든가 들고남, 요철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음영이 어떻게 지고 하는 사람의 인상, 그야말로 건물의 인상에다가 비유를 하는. 혹은 뭐 이제 그 저기에 나타난 도산서원에 나타난 것과 비슷한 개념의 그 캐릭터 개념이 뭐냐면은 이 18세기 때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감옥소. 그래서 그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서양에서 근대적인 교정 기능이 이 계몽주의 때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푸코의 책은 그런 거 서양식 근대 교정 기능에 대해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뭘 위한 게 아니라 특히
특히 불황자 시설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노동력이 이 산업혁명이 막 산업화가 되고 이러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노동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는 사람, 놀고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 종합 수용 시설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고쳐서 다시 쓰려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 진정성을 가진 게 아니라 근대적 교정 공간이란 게 결국 어떤 또 다른 노동력 착취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이게 미셸 푸코의 좀 좌파적인 분석이긴 한데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18세기 때 그래서 이런 감옥소들이 막 생겨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의 그 전까지는 감옥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정치 수용범, 정치 수용소. 그래서 이제 외딴 섬이나 이런 데 지었었는데 이 18세기 때 비로소 이 계몽주의 시대 때 들어와 가지고 이 대도시 안에 이렇게 어떤 경계를 명확하게 갖는 이 번듯한 건물로서의 감옥소가 막 생겨요. 이게 이제 근대식 교정 공간의 이제 시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근데 이 감옥소는 그러니까 어떤 감옥소의 이미지, 그래서 그 도산서원에 나타났던 이미지, 캐릭터하고 좀 비슷한 컨셉일 수 있죠, 그죠? 찰스 디킨스의 표현에 의하면은 들어가긴 쉬우나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야 하는. 그래서 이게 대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건물이 놓이기 때문에 이 앞을 오가는 사람들한테 이 감옥소가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감옥소는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의 교정 기능뿐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앞으로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한테 이미 어떤 그 교정 기능을 먼저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감옥소가 뭔가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들어가면은 안 될 것처럼, 그죠? 무섭고 이제 이렇게 보여야지 이 앞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 법제를 잘 따라서 잘못을 안 저지르고 이제 하라는 대로 순순히 말을 잘 듣는. 이게 이제 뭐 푸코의 분석인데, 어쨌든 서양에서도 보면 18세기 계몽주의 때 감옥의 그런 어떤 캐릭터 개념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는 이런 예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르꾀는 건축가는 실제로 짓지는 못하고 이렇게 도판만 남긴 사람인데, 이 건물의 기능에 따라서 약간의 좀 놀이 기능이 요구되는 건물은 지금의 놀이동산 모티브, 그죠? 테마파크 모티브 같은 걸 이미 이런 식으로 중세 성체나 중세 주택 이런 거를 상당히 그 어떤 장난감적인 모티브로 해서 기하적인 분위기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그 드로잉들을 르꾀란 건축가도 남기고 있죠. 그래서 캐릭터라는 게 있었고, 이제 도산서원에 보면 아까 그 유형 개념 계단도 봤고 창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기죠. 그 농현정사, 그다음 이거는 도산서당이죠. 이것도 도산서당. 그래서 보면은 그 창도 보면은 같은 듯 하면서 서로 다른, 같은 듯 하면서 서로 다른.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도 보면은 현대 건축에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그런 모티브를 갖다 써. 근데 이 사람이 스티븐 홀이죠. 역시 이제 후쿠오카 하우스니까 일본인데, 근데 일본 전통 건축은 그 조금 전에 봤던 어떤 그 이런 식의 그 비슷하면서 다른 이런 그 리듬감은 없죠. 일본 전통 건축마도 상당히 동일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이 스티븐 홀이라는 사람이 뭐 한국 건축을 봤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물론 서양도 이제 중세 때나 뭐 농가나 그래서 유기적인 건축에 가보면 이런 식의 창 구성이 서양도 많이 있어요. 뭐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데, 특히 영국 농가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러나 어쨌든 이 도단선에서 보이는 이런 식의 그 창의 유형 개념, 화이부동을 바탕으로 한 창의 유형 개념 이런 것들이 서양 현대 건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이제 준비해온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했던 말을 이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전통 건축을 바라보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거 하나의 샘플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 비교 건축을 통해서. 근데 반드시 이게 이제 어떤 서양의 뭐 건축이나 어떤 사상하고만 비교되는 게 아니라 결국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전통 건축을 현대 안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연관짓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특징을 어떻게 찾아서 정의를 해내고 거기서 뭐를 배우고 뭐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 건축이 그 어떤 오르소독스한 그 정통적인 전통 건축 연구는 그대로 분명히 가야 되고, 그죠? 도단서원도 지금 못 밝혀낸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누군가 계속 밝히는 작업은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전통 건축은 제가 보여드린 요런 하나의 샘플처럼 이 현대로 끌어들여서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 얘기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주제들, 개념어들, 고민들 그런 것과 연관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 건축도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꼭 무슨 비교 건축학이라든가 하는 어떤 이제 이름을 붙인 학문 분야로 뭐 정립을 시킬 수도 있고, 이제 건축에서 이런 이론이나 역사하는 사람이 워낙 마이너이기 때문에 뭐 서양 건축이나 전통 건축 하나만 제대로 이론이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뭐 그래서 건축은 비교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시장도 그렇고 성립되기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문학 같은 데는 뭐 비교 문학이니 해서 이미 19세기 때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이 비교하는 학문들이 발전을 해왔는데, 건축도 앞으로 이제 이런 게 그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연구되어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 문화재를 이제 연구하는 분야, 공부하는 학생들이지만은 조금 전통 건축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샘플들을 한 번쯤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오늘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